이 책을 읽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뉴욕타임즈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100에서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2024년 7월에 뉴욕타임즈는 500여 명의 작가, 평론가, 시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거기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소설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나의 눈부신 친구. 이 책은 이탈리아 작가 엘레나 페란테의 소설이며 흔히 나폴리 4부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의 일부에 해당되며 소설의 두 여주인공인 릴라와 레누의 유년기와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21세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 2100년 12월 31일까지이니까 약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 점검을 해본 느낌이죠. 소설은 릴라의 개차반 아들, 그러니까 낭비와 방탕이 몸에 배어있는 아들 리노가 이제는 60의 나이가 된 레누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작됩니다. 엄마가 사라졌어요. 리노가 전화를 건 이유는 릴라와 레누가 1950년대 나폴리 인근의 어느 작은, 그것도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동고동락하며 자라온 소꿉친구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주머니를 찾아간 것이 아니냐고. 레누는 엄마를 찾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레누는 언젠가 릴라가 사라질 줄 알았다고 생각하며 유년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언젠가 릴라가 사라질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릴라가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릴라는 말 그대로 증발하기를 원했다. 그녀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녀에 대한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릴라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잘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녀가 이 세상에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나의 눈부신 친구 중에서. 작품은 레누의 시선, 그러니까 나라는 화자가 레누입니다. 시선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릴라는 외모는 뛰어나지만 어릴 적은 삐쩍 마른 데다 얼굴은 주근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특한 매력을 타고나 그녀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게다가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책도 술술 읽고 글도 잘 쓰며 라틴어도 쉬이 암기해냅니다. 그런 릴라에게 자석처럼 이끌린 레누는 언제나 릴라를 부러워합니다. 1950년대 그것도 가난에 찌든 시골 마을에서 아무리 유럽이라고는 하지만 여자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중학교 진학에 실패한 릴라는 오빠와 아버지의 구두방에서 구두를 제작하고 수선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레누는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끝내 중학교에 입학하고 배우지 않아도 자신보다 훨씬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릴라에 대한 열등감으로 더욱 학업에 열중하고 나중에는 그녀 자신의 글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도 레누는 릴라와 달라붙어 다니며 릴라가 말하는 법, 릴라의 사고방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하면서 실력을 인정받는 레누는 학업으로 숭숭장구하며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릴라와 레누는 어릴 적부터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꿈에 빠져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을 같이 읽고는 언젠가는 작은 아씨들과 같은 글을 써서 커다란 부를 이루고 싶은 꿈을 같이 꾸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16이 된 릴라는 이제 더 이상 야위 없고 주근깨가 많았던 어린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길을 나섰다고 하면 동네 남정네들의 모든 시선을 잡아끌 정도로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동네 모든 남자 또래들이 릴라에게 빠져들고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던 돈 아킬레가 살해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솔라라 집안의 아들 마르첼로가 릴라의 부모님에게 TV를 사주기도 하며 환심을 사면서 약혼까지 하게 되지만 정작 릴라는 동네에서 식료품점을 해서 큰 돈을 번 카라치 집안의 아들 스테파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솔라라 집안, 그러니까 마르첼로라는 남자아이가 있는 그 집안이 살해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돈 아킬레는 바로 릴라가 지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스테파노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스테파노는 큰 재력으로 릴라 아버지의 구두 가게에 간판을 달아주고 새로운 구두를 만들면 팔로를 개척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릴라에게 온갖 물량 공세를
그러니까 그녀가 원하는 화려한 옷, 가방 등을 모조리 다 사줍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요. 레누가 바라본 그 릴라의 모습입니다. 옷이 릴라를 돋보이게 하고 릴라가 또 옷을 돋보이게 해준다고 그 레누는 질투와 동경의 시선을 동시에 보입니다. 어찌됐든 스테파노는 릴라에게 온갖 문랑 공세를 해서 릴라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릴라에게 세차게 차인 마르첼로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지만 릴라는 그럴 거면 나를 제일 먼저 죽여야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너희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어릴 적부터 그 정도로 강단을 보여줬던 릴라였으니 마르첼로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돌아섭니다. 온갖 남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릴라의 모습에 경도되어 레누는 릴라를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공부에 몰두합니다. 우습게도 릴라의 결혼 날짜가 이제 잡히고 나니 앞으로 90일 남았습니다. 레누는 조바심이 난 나머지 딱 그 순간 자신에게 고백한 안토니오라는 또래의 남자아이, 실제로 안토니아라는 또래의 남자아이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습게도 레누는 니노라는 아이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레누 생각에는 적당한 때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일단은 릴라와 동등하게 연인이 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외모의 치장에만 신경을 쓰는 릴라를 보고 레노는 어쩐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적 작은 아씨들 같은 소설을 써서 엄청난 부를 이뤄보겠다고 다짐을 했던 어린 그들은 거기에 이미 없었습니다. 릴라는 이제 스테파노 집안의 돈으로 이미 이 동네 사람과는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 패션 잡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인 것마냥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공부에만 몰두한 레노는 이전보다 더 살이 찌고 여드름도 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력까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가난에 찌든 집이었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어렵게 안경을 맞추게 되지만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안경 다리가 부러지고 한쪽 안경알이 깨지게 됩니다. 집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는 레누에게 릴라는 안경을 달라고 말합니다. 얼마 뒤 릴라는 레누를 불러냅니다. 릴라는 완벽하게 고쳐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거울 앞에 선 레누는 못생겨진 자신을 보고 안경을 쓰기 싫어했었는데 릴라는 마치 원래 자기 안경인 것 마냥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릴라의 결혼식 날, 레노는 짝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속하지 않은 듯한 늘씬한 키와 준수한 외모의 니노를 보게 됩니다. 우연히 니노 옆에 앉게 되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들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들이 아니라 본인이 논리정연하게 세워둔 사상들을 아무런 감정의 혼합 없이 말하는 니노입니다. 레노는 이 남자라면 저기 앞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휘감고 보란듯이 이 가난한 마을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한 릴라처럼 자신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기대하며 리노가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시선을 보내주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리노는 레노에게는 아무런 이성적 호기심이 없는 듯 행동합니다. 소설 말미에 한 무리의 하객이 등장함에 따라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정지된 듯 싶어 보입니다. 그 무리는 이른바 온수지간이라고 할 법한 솔라라 집안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릴라가 보기 좋게 차버린 마르첼로가 테이블에 앉아서 다리를 꼽니다. 그 순간 릴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마르첼로가 신고 있는 구두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구두방 로고가 새겨져 있었으며 자신이 어렸을 때 이 구두로 큰 부를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스케치해서 수없이 망가뜨려가며 완성시킨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제야 드러났다. 나는 릴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어렸을 때처럼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먼 곳에 있는 마르첼로의 구두를 향해 있었다. 마르첼로는 첼루로 부자가 만든 남성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것도 진열장에 전시된 금색 버클이 달린 모델이 아니었다. 마르첼로가 신고 있는 구두는 예전에 릴라의 남편 스테파노가 구입한 바로 그 신발이었다. 릴라가 수개월 동안 두 손을 망가뜨려가며 만들었다 분해하고 다시 만들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완성시킨 바로 그 신발이었다. 나의 눈부신 친구 중에서. 이 부분이 나폴리 4부작 1부 나의 눈부신 친구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소설을 나오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사실 이 소설을 진득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책의 절반 이상을 운전을 하면서 오디오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설 내용의 20%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XXIC에서 우회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선을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오디오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을 다 읽고도 21세기 최고의 타이틀에 걸맞는 감동 비스무리한 것은 다소 적은 것 같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21세기 최고의 소설의 맛을 봤다는 뿌듯함은 좀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어떤 부분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보자면 이 소설에 언급되는 유년 시절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법한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요약하자면 우정과 질투 사이랄까요? 아마도 어릴 적 누구에게나 친하면서도 은근한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 한두 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반에서 유달리 인기가 많은 친구들에 대해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으면서도 어쩐지 시기 질투가 나는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지만 소설을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드래곤볼의 모든 캐릭터를 보지 않고도 쉬는 시간에 즉석에서 그려줘서 인기가 많았던 친구. 그 친구의 집에 가서 벽에 걸려있는 고양이 유화를 보고 느꼈던 묘한 질투감. 그러니까 만화 선화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채색도 이렇게 잘하다니. 그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 하교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그림 연습을 했던 시절들 말입니다. 소설은 레누의 1인칭 시점에서 쓰여지다 보니 레누가 보잘것없는 여자아이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제3자의 눈이라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레누는 1950년대라는 시절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고등학교 진학까지 한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성들을 다 제치고 성적은 언제나 상위권이었고 그녀가 쓴 에세이는 모든 선생님들의 칭찬을 독차지합니다. 외모도 릴라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꽤나 미인과에 속해 동년배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비교 대상은 늘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릴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친 릴라는 레누를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반대로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진 릴라는 실제로 레누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내용들은 소설 속에서 드문드문 찾아볼 수 있지만 결정적 대사는 이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는 레누에게 릴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목 가져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는 공부를 계속하도록 해. 넌 내 눈부신 친구잖아. 너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해. 남녀를 통틀어서 말이야. 나의 눈부신 친구 중에서. 자칫 아예 꺼내보지도 못하고 영원히 잊혀져 버릴 법한 유년 시절의 우정 그리고 그 시절의 추억을 저의 보석함으로 옮기게 해준 멋진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에게 최고의 소설은 될 수 없겠지만 21세기 최고의 소설 넘버 원이니 한 번쯤 시간을 내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